아니 우리 이정주 기자는 혹시 네. 그 정치 관련된 드라마들이 이제 시중에 많은데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 혹시 있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 중에는 노골적으로 정치 드라마 중에는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펀치. 아 SBS에서도 펀치. 예. 그때 김래원? 맞아. 검사 드라마죠 그게. 네. 그리고 그 조 누구죠? 그 지금 요즘 TV 안 나오시는 그 검찰총장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같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는 계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죠. 맞아요. 네.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0화국, 40화국, 50화국 특히 이제 MBC에서 했던 50화국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의 그런 행각들 이런 것들이 극화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선배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많죠. 야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최근은 아니고 김희애 씨가 주인공을 해서 OTT인데 TVN에서 했던 그 맞다. 운동권을 다뤘던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본다고 저 못 봤거든요. 그거 근데 비판도 많았어요.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재미있게 봤고 모두까기여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정치 드라마가 있으면 볼 것 같아요. 요새는 딱히 좀 볼만한 게 없냐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그 티저 영상들을 보다가 그 다음 주 이제 폭삭 소가수다 이후에 드라마가 딱히 뜨는 게 없는데 그 제 눈을 이제 눈길을 끈 게 뭐였냐면은 제목이 퍼스트 레이디더라고. 그러니까 또 순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동물적으로 다 야 또 김건희 얘긴가 보다 하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줄거리를 이제 하나하나 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김건희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줄거리의 골간이 산업재해를 다룬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극 중에 주인공이 보니까 현민철이라는 배우인데 그 현민철이라는 정치인이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고아로 이제 고아원에 살다가 그 이제 고아원에서 친형에 가까운 사람과 함께 공장 노동을 하는데 이재명 뭔가 생각이 좀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형에 가까운 그 고아원에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는 분이 노동을 하다가 한 손을 잃어요. 이재명 대통령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 운동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투신을 하다가 그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필이면 그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역구가 그 중진 의원의 지역구인 거야 설정이. 그러니까 성남 아니에요 성남? 아니, 성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노동자였던 현민철이 그 중진 의원의 파워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는 무재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의 외압에 의해 가지고 산재도 소송을 가서도 못 이기는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올해 산업재해에 없는 원년을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국회의원도 되고 끝내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결국은 정치 드라마의 소재로도 산업재해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글쎄 뭐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재해를 가지고 드라마까지 만들 정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산업재해 1위 국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하러 가는 일터에서 더 이상 죽어서 오지 말자라는 구호 속에서 정부에서 산업재해에 없는 원년을 선포한 해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치 드라마라는 거잖아요. 정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또 이제 검증해야 되니까. 그죠. 실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잉이 많은지. 그러니까 제목은 김건희 같은데 내용은 이재명 같은 뭔가 묘한 이런 같기도 제목과 드라마. 내용. 근데 예전에 쿠팡 플레이인가요? 거기에서 안나라는 드라마가 사실은 그게 김건희 씨를 소재로 한 거였는데 그 뭐 하다가 갑자기 종영되고 그래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찐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왜 이렇게 특검에서 별게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소재가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특검에 문의를 좀 해봤는데 특검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들이 술렁이고 있어서 실제로 수사 진척이 안 된다더라라는 기자들 사이에 밭글이 돌고 있어서 오늘 확인차 두 특검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특검은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두 특검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확인을 네. 해주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술렁 있는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과 내란 특검은 비교적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금시초문이다라는 특검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도 받았습니다.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실 최근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거고 그 산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취임해가지고 산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러면서 그 산재에 의한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혹은 사회적 타살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경하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산재 부분 우리나라는 사실 건설 현장 뭐 이런 데서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포스코로 시작해서 뭐 이 대통령이 이제 영업 중단, 그러니까 그 공사 중단시키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보수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지 포함해서 주르륵 기사 나옵니다. 뭐 아파트 공기가 늦어지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네. 영업이익이 어쩌니 이제 기업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들었을 때 황당한 논리가 오너 처벌한다고 산재 없어지겠냐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법은 없어 보면. 그러니까 오너 처벌한다고 안 없어지는 거 알겠으니까 해법을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갖고 오진 않아요. 그냥 오너 처벌만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이건희 회장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 사면시켜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제 똑같은 반어법을 거기다가 갖다 맞춘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특히 이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매주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겠습니다. 진짜 거세요. 라고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보면 산재 사망 사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추락사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 부주의다라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게 추락사망 사고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끼임 사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곳에서 계속 똑같은 사고가 빈발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잘못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두 번은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SPC 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20대 그 여대생들이 그 피해 빵이라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걸핏하면은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또 같은 맥락의 비슷한 기업 업종에서 똑같은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이건 막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벌칙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게 벌칙을 강도 매겨서 높게. 강도 높게 세게 벌칙을 매겨서 거의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지경으로 만들어 놔야 이게 하나 표징이 돼야 그다음부터는 조심한다. 이런 차원이지 무슨 오너 가둔다고 오너 처벌한다고 네. 없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서 노동부가 차근차근히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고 어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내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과징금을 물리는 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철학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선진국적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산재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뭐 돈으로 돈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언론중재법도 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사처벌 뭐 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오히려 형사처벌이에요. 예. 허위사실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거 형사처벌한 나라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뭐 터키나 호주 요거 말고는 영미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럼 이거를 처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가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징금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해외에서는 이번에 뭐 이게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조지아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구금 때 타깃이 됐던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이제 그 IT 쪽에 근무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이 산재 사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근데 이게 우리 쪽에 있는 하청업체 내지는 현대차, LG 엔솔 그쪽에서 계속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사고는 발생했다. 네, 몇 번 했고 이게 신고가 들어오고
물론 감독 기간에 나중에 과잉 진압은 있었죠. 이제 과잉 규제는 있었지만 그 전에 몇 번의 워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규정시켜라.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 사망 사고나 중상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영미권이나 이제 선진국에서는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사실은. 근데 기업가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적 트렌드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제하려면 영업이익, 수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수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징금을 들이댄 건데 이제 기업에서는 반대 논리나 이러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해외 상품을 뭐 OEM으로 쓰는 이유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상품 우리 거의 못 보잖아요. 공산품.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는 또 반대 급부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제 바깥에서 하는 이런 저임금 노동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약간 파편화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은 있죠. 부작용이라면 하나의 현상이고. 근데 기업을 통제하고 사람을 구하려면 결국은 그 모기업에게 이거를 주도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그 적은 액수 뭐 3천만 원 이렇게 물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는 액수를 물려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나왔다는 거는 주요한 정책이긴 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노동자 셋이 돌아가셨는데 30억 사람 목숨값이 그럼 인당 10억이라는 거야?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징금이라는 게 벌금이나 과태료하고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른 성격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면허 취소. 다시는 이 업종으로 니네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의도가 저는 상당히 깔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징금 30억이라는 액수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커진 액수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게 논점이 됐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국무회의 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실제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에요? 막 5천만 원, 5만 원에서 5천만 원 밖에서 뭐 누구 좀 그러니까 휴대폰을 다 놓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통령 회의는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누구 좀 빨리 네.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밖에서 누가 좀 찾아서 알려줘라 하니까 5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5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뭐냐 이제 이러면서 논의를 세게 붙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있지 않다. 면허 취소에 있다. 예컨대 건설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장인데 사람이 계속 죽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 면허를 뺏어버릴 거야. 저는 2단계까지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그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집중해라. 이런 시그널을 기업에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의 권한도 강화를 했는데 원래 종래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 어떤 조항을 집어넣냐면은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의 판단권을 존중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재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예단만 가지고도 네. 얼마든지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산업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끔찍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경이 30대 해경이 70대 중국인을 구하고 그 영상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렇죠. 그분한테 주고 본인은 그러니 그 엄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지난번에 그 최혜병 사건도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안 입혀가지고 쿠팡에 제대로. 16,000원씩 살 수 있는 거를 그까짓 거 안 입혀가지고 애를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해경이 혼자 갔어요. 사람을 구하러. 반드시 이런 현장에는 2인 1조로 가서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망을 보면서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덜렁 혼자 이거 랜턴 들고 가가지고 입던 옷 벗어서 주고 자기는 이제 그래도 해경이니까 헤엄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물살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 규칙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나이브하지 않나. 이거는 저는 그건 역시도 예, 소방 공무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있어서 이 생명 안전에 대해서 우리 이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규칙을 고치든 제도를 고치든 해야 될 것 같고.